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코아빠 아이겠습니다. 프리시즌부터 현재까지 속 시원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지 못한 파리 생제르맹, 그리고 리그왕이 2라운드까지 진행된 현재 그들의 성적표는 득점 오직 1골, 경기는 2무로 승점 단 2점만을 획득했습니다. 분명 좋은 스타트라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루이스 엔리케는 실효성 없는 수많은 패스를 생산하는 축구를 보여줬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툴루즈와의 경기에서는 이강인 선수를 좌측 터치라인에 바짝 붙이는 다소 갑갑한 선택까지 했습니다. 후반전에 투입된 은바페와 덴벨레는 확실히 그들의 클래스를 보여주었지만 경기를 승리로 가져가기에는 분명 부족한 무언가가 있었죠. 프랑스의 언론사인 르 파리지앵에서는 그 문제점의 해결책을 이강인 선수로 본 것 같습니다. 르 파리지앵은 기사 타이틀에서 파리 생제르맹, 이강인은 미드필더의 공백을 메울 남자 라는 표현을 쓰며 그에 대한 기사를 올렸습니다. 오늘은 이 기사의 내용 전달과 더불어 그에 대한 간단한 분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그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사에서는 팀을 리빌딩하는 과정에서 아직 공격력을 채워주는 요소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요소는 새로 영입한 대한민국의 이강인으로 채워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잉글랜드에서는 오늘 말하고자 하는 유형의 선수에 대해 플레이메이커라는 용어가 있지만 프랑스에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이강인 선수를 플레이메이커로 활용해야 된다는 의견을 시작하겠다라는 문장인 셈이죠. 기사에서 이 역할을 수행하는 선수는 경기를 조율하고 공을 컨트롤하며 패스로 상대 수비 라인을 뚫고 공간과 각도를 찾으면서 플레이의 시작점이 되거나 마무리를 하는 선수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시로 언급한 선수는 다름 아닌 루카 모드리치와 베르나르도 실바였습니다. 이것은 이강인 선수에게 그들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는 의미겠죠. 다시 기사에서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이 역할을 전담해주는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베라티, 네이마르, 그리고 또는 메시가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수행해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네이마르와 메시는 이미 팀을 떠났고 이제 베라티도 팀을 떠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설령 남는다고 하더라도 클럽의 계획에 더 이상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이스 엔리케의 팀은 이 역할을 수행해줄 자원이 극심하게 부족한 상황이고 이것은 결국 2경기 연속 경기력의 부진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루이스 엔리케는 기본 전형을 4-3-3으로 선호하고 있고 그 중앙 3명의 미드필더로 자이르 에메리, 마누엘 우가르테, 비티냐, 파비앙 루이스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중 우가르테는 수비형 미들로 활약하고 있고 공격의 연결고리인 좌우 미들에는 자이르 에메리, 비티냐, 파비앙을 선택하고 있죠. 그러면서 기사는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자이르 에메리는 아직 너무 신인급 선수고 비티냐는 여전히 평범하다 라는 소제목으로 말이죠. 본격적인 내용에서는 우선 자이르 에메리의 경우에 경기 역량이나 움직임은 흥미롭고 잠재력도 충분해 보이지만 아직 미드필더가 가져야 할 모든 특성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이르 에메리의 능력은 다소 평범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비티냐보다는 더 나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얘기는 비티냐가 부족한 자이르 에메리보다 더 평범해 보일 정도로 중원에서 플레이메이커로서의 자질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기사에서 비티냐는 중앙 미들로의 경험도 있고 전 감독인 갈티에 밑에서 10번 포지션도 뛰었으며 직전 경기 툴루즈전에는 우측 윙어로도 플레이했다고 정리한 후 이렇게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역량 자체는 장점이지만 경기에 대한 시야에서는 날카로움이 부족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이야기인 즉슨 비티냐가 여러 포지션을 소화하는 능력은 가지고 있으나 모드리치나 베실바처럼 경기를 결정지을 수 있는 날카로운 시야 그리고 그를 통한 창의적인 플레이가 발현되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 소화 가능한 모든 포지션에서 그냥 평범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 우리가 원하는 플레이메이커까지는 다다르지 못한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그 이후 파비앙 루이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파비앙은 특히 결단력이 없고 통찰력이 뛰어나지 않다라고 냉엄하게 평가하며 사실상 자질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뭔가 플레이메이커로서의 과감하고 공격적인 도전이 부족하고 상대의 예측을 무너뜨리는 창의적인 패스 또한 나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결국 자이르 에메리, 비티냐, 파비앙 이들은 미드필더로는 모르겠지만 공격에 있어 그보다 한 단계 더 넘어서는 플레이메이커로서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 구단은
이강인 선수를 그들의 플레이메이커로 변모시키려고 한다는 것이 이 기사의 핵심이죠. 앞으로 이강인 선수는 왼쪽 공미로 이동해 최전방의 음바페, 하무스, 덴벨레와 함께 공격에 나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바페와 구단 간의 갈등, 그리고 하무스와 덴벨레의 늦은 이적 합류로 인해서 아직 완벽하게 이 조합을 가동할 수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기사에서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강인 선수가 앞선 선수들과 달리 파리의 공격을 주도하며 상대 수비를 붕괴시킬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강인은 지난 시즌 라리가의 마요르카에서 36경기에 출전해 6골 6도움을 기록해 좋은 능력을 보여줬다고 전합니다.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비교를 위해 참고로 다른 선수들의 기록을 소개해드리자면 비티냐는 지난 시즌 2골 3도움에 경기당 키패스는 0.8회, 그리고 기대 도움인 XA가 3.40. 자이르 에메리는 2골의 어시스트는 없고 경기당 키패스는 0.2회, 그리고 XA가 0.59. 파비앙 루이스는 3골의 2어시, 그리고 경기당 키패스는 0.6, 마지막으로 XA 값은 2.93인데 이강인은 6골 6도움에 경기당 키패스는 1.5회, 거기다 XA는 5.03이나 되며 한마디로 경쟁자들을 압도하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르파리지앵에서는 이강인의 기록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추가 설명을 이어나갑니다. 이강인 선수는 스페인 리그에서 모든 포지션, 즉 측면 수비수, 공격수, 세컨 스트라이커,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모두 소화했는데 자신들이 봤을 때 그중 가장 성공적인 포지션은 마지막에 언급한 공격형 미드필더라고 주장합니다. 이강인은 공격형 미드필더로 총 7경기에 나서 그중 3골 1도움을 올렸을 정도로 공미에서 가장 좋은 기록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또한 다음 단락에서는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이런 이강인 선수를 매우 좋아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루초는 이강인의 활약과 공격에 참여하는 능력을 좋아하고 특히 라리가에서 경고를 많이 받은 것에 대해 마음에 들어한다라고 기사에서 소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옐로우 카드를 많이 받은 것이 왜 감독으로서 좋아할 일인가라는 다소 의아한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강인의 포지션이 주로 공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선수에게 높은 지역에서 압박과 경합을 걸어주며 거기에 더해 태클까지 과감하게 시도하는 적극적인 수비 가담을 통한 헌신적인 플레이를 해주는 것이 무척 마음에 들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기사에서는 파리가 공격적으로 많이 전진하기 때문에 수비 상황에서 다시 빠르게 복귀해야 하는데 이강인이 전방에서 이렇게 저돌적인 압박 수비를 걸어주며 시간을 벌어주는 것은 파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요소고 그렇기 때문에 엔리케가 이강인을 좋아한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라리가보다는 좀 더 거친 리그왕의 스타일에 대한 적응과 함께 파리라는 빅클럽이 주는 부담감을 이겨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긍정적인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이강인은 2012년 넘어왔던 베라티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베라티도 파리에 이적해왔을 당시 굉장한 네임밸류가 있었던 선수는 아니었다. 그러니 이강인과 비슷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시 5대 리그 같은 최고 리그 경험이 없으며 보다 어렸던 베라티에 비해 17세의 발렌시아에서 데뷔했던 지금의 이강인이 경험과 기록에서 더 앞서고 있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 마지막에는 이강인 선수가 루이스 엔리케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고 매우 높은 평가 역시 받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 구단은 이강인 선수를 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따른다고도 이야기했죠. 현재 비어있는 중원의 공미 자리를 채울 대안이 없거나 매우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르파리지앵에서는 이강인 선수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분석과 전망을 내놓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이 기사에서처럼 확실히 파리 생제르맹에는 이렇다 할 플레이메이커가 현재 보이지 않습니다. 기사의 전망대로 4-3-3 포메이션에서 이강인 선수가 좌측 미드필더로 나와 주로 음바페, 하무스와 호흡을 맞추며 활약하는 것도 좋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4-2-3-1 포메이션에서 중앙 공미로 나와 우측에 덴벨레까지 와도 보다 활발한 공격 연결고리를 만들어 맹활약하는 모습을 보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술을 4-3-3으로 운용하는 루이스 엔리케이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기사에서처럼 좌측 미드필더로 나설 가능성이 더욱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하게 보직이 결정된 것은 아닌 이강인. 그러나 현재 이강인은 A 대표팀과 아시안게임 대표팀 차출 문제로 인해서 현재 상황이 더욱 안정화되지 못하고 복잡한 상황입니다. 부디 이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번 시즌 막 이적한 이강인 선수의 미래에 누가 되지 않는 최고의 결정들로 잘 정리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역시 I guess.